강남 아파트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지만 네. 크게 보면 그냥 인플레이션을 조금 윗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은 10년, 20년 인플레이션으로 해칭을 한 거예요. 물론 연 단위로 보면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20년, 10년을 보면 그닥 수익률이 높지 않다니까요, 진짜로. 네.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그 정도인데 일반 아파트는 그냥 인플레이션 해지한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노출된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더 앞서가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자리 잡으면 이제 사람들한테 부동산 신화가 깨질 거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안 좋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물론 부동산이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지역마다 다른데 부동산은 이런 게 있죠. 제가 어디 부동산 최고의 과정 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투자한 부자가 당하는 고통을 비교했어요.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면 그냥 차 타고 갑니다. 자기가 딴 상 보러. 그 마음이 위안을 얻어요. 아, 이게 주변에 막 건물 들어오고 하니까 사람들도 다니고 있으면 도로가 낙기 시작하면 아 그래 좀 기다리자 이러는데 비트코인 떨어지면 가서 볼 게 없어. 여기저기 들여다봐도 오템이면 외에는 다 부정적이야. 라방하는 거 기다리고만. 그런데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가격이 쳐오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세금 걱정이 짓눌러요. 특히 증여세 이런 거. 세금 덩어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물론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되고 하지만 미래는 더 국가가 철저하게 하지만 글로벌한 환경이라는 무대에서 보자면 아직도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오를 때는 좋지만 보합이 됐거나 떨어지면 유동화가 진짜 어려워요. 비트코인은 진짜 돈이 급하면 조금 팔아도 아무 손실이 없어요. 두 개를 놓고 이제 경험해 보면 부동산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좋다라는 걸 부자들이 깨닫습니다. 이제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도 갖고 비트코인도 갖겠죠. 너무 이게 극단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보적이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빌딩 막 이렇게 막 부동산으로만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면 테크트리잖아요. 그걸로만 테크트리를 가던 관념이 깨진다는 거죠.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신세계가 있네. 상보적이네. 이렇게. 빌딩 하나 갖고 있어 보세요. 네. 온갖 데서 세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진짜로. 네. 그거 내가 그 세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만 대화를 해보거든요. 네. 온갖 세금을 많이 내고 우리는 뭐 증여할 때만 내는 게 아니고요. 뭐 일반적으로 세금이 계속 와요. 여러 가지가 붙어갖고. 그럼 비트코인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는. 아, 많은 사람들이 원하게 되면 그렇죠. 부동산처럼. 근데 아직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게 바로 보유세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국가의 리더라면 비트코인을 막지 못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럼 저는 보유세로 갈 거예요. 보유세로. 그럼 보유세를 지금 당장 하면 안 돼요. 중국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해야 돼요. 계속 비트코인이 양지로 나오게 해갖고 웬만하면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간접 소유가 되게 ETF잖아요. 은행을 통해 소유하게. 이렇게 해서 가두리를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선거 경영을 내는 거죠. 비트코인 보유세! 하면은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어서 박탈감 갖고 있던 사람들 표를 주겠죠. 지금 글로 가잖아요. 그 비트코인을 은행에다 맡기면 이제 이자도 준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셀프 커스터디 하던 거 빼가지고 그렇죠. 은행에다 넣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거 유인책인 거예요. 물론 지금 정부가 그런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국가라는 건 그렇게 움직여요. 비트코인이 국가 입장에서 못 견디는 건 뭐냐면 내 통제 밖에 있는 뭔가거든요.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서 뭐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속성은 통제예요. 그러면 혹시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게 한 몇 년 정도 어떤 정도 걸릴 거라 보세요? 각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비트코인이 너무 올라서 비트코인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다. 상실감을 갖는다면 다음 선거 때 나올 거예요. 미국 다음 선거 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지지해서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집이 안 됐는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집을 시켜서 표를 얻었잖아요. 다음번 선거 때는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올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트코인 10억 같다. 비트코인 하나 10억이다. 비트코인 하나도 없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부동산이랑 똑같네요. 나 안 갖고 있었는데 그 집만 샀는데 확 그렇죠. 부자가 된 거죠. 그렇죠. 나랑 같이 월급 받고 살았었는데. 그렇죠. 그럼 보유세 매기고 재산세 그렇죠. 매기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유세, 재산세, 온갖 관리비, 소방방재법에 관련한 뭐 요구, 뭐 무슨 관리 감독에 대한 또 요구 뭐 확 나오겠죠.
그러면 그 셀프 커스터디 하던 사람들은요, 그거를 그냥 진짜 계속 그냥 셀프 커스터디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암호 지갑으로요. 근데 그거를 쓸 수가 없지 않나요? 결국에는 그 쓰려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양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양지로 나오면 이 사람들은 고립되죠. 근데 다 같이 양지로 안 나가면 돼요. 근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정부가 꼬시잖아요. 미국의 정부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현명한 거예요. 비트코인을 못 막으니까 양성화시켜서 나중에 보유세, 재산세, 관리비 매기고 관리 감독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연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눈 밝은 사람은 비트코인을 깨달으면 정부가 없앨 수 있을까? 못 없애네?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 이거는 양지로 만들어갖고 품어갖고 나중에 보유세 매기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중국은 반대로 갔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제 보유세 매기기 힘들죠. 금지를 해버렸으니까. 안 보이는 거. 거래소마저도 금지해버렸으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건 막을 수 없는 거고, 그 음지에 있는 경제, 어두운 경제 막을 수가 그렇죠. 비트코인 못 막아요. 중국은 뚫린 거예요. 극단적인 정책을 2번 잘못 써갖고. 거래소 막았죠. 채굴 막았죠. 이번에 불장 오면 중국인들 덤벼듭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 시진핑 주석의 성향상 소유 금지로 갈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정부 손 떠납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의 비트코이너들은 열심히 이제 보유세 내고 중국의 비트코이너들이 이제 잡히면 이제 감옥 가는 거지만 안 잡히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하는 거죠. 해방구가 되는 거죠. 다 탈출하려고 그러고 중국을. 화교 네트워크라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네트워크거든요. 중국에서 꼭 위안을 바꿀 필요 있나요? 친척 네트워크 통해 갖고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키프로스 같은 데 가갖고 이렇게 몰타 이런 데 가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부자들이 현물을 원할 때 현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현물이 뭐냐라고 착각하겠지만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담아서 그 자체로 주면 현물이 됩니다. 비싸게 받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 혹시요 트럼프가요 그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뒤집는 건 아니겠죠? 못 뒤집을걸요? 비트코인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 무슨 뭐 동네 형이 아니에요. 비트코인 시총이 금, 은을 포함해서 10입니다. 10이. 은을 넘어섰다 그러더라고요. 은을 넘어섰어요? 네, 며칠 그 89,000 갔을 때 은 넘어섰대요. 그럼 6인데? 그러니까요. 네, 메타하고 이런 애들 다 제낀 거예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요. 은 넘어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몇 위 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4, 5배 될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렇죠. 300조 정도 되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망할 거를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없어질 거라고. 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정책하다가 삼성전자 없애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왜 비트코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관계자가 얼마인데? 그렇죠. 그럼 진짜 암살당할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걸린 것에 대해서 되게 냉혹해요. 그러면은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진짜 2.0의 시기에 딱 오게 되면은 진짜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갈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그게 수사가 아니라 이 양반이 공부가 된 결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들이 족보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다 족보가 있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수도라는 게 물론 포괄적인 맥락도 있지만 채굴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나머지 다 하겠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의 수도가 될 거예요. 미국은. 미국은 셰일가스가 있는데 그 셰일가스는 경쟁력이 그닥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산업지대랑 연결을 못 시켜요. 송유관을 못 갈고 있거든요. 미국의 환경단체는 뭐 거의 뭐 사실은 엄청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들어눕고 이런 걸 다반사로 합니다. 못 가니까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각 주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항만을 통해서 배로 들어오는 LNG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육로로 가는 게 어렵거든요. 특히 그래도 액화가 되어 있는 유류는 괜찮지만 기체를 액화해갖고 그거를 트럭에 실어서 보낸다?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현지에서 태워버리기 너무 좋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하면. 아주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 채굴의 아성이 될 겁니다. 야, 그렇군요. 그래서 채굴주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언제 공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에너지 산업을 효율화한다 뭐 이런 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1.0 때는 사기라고 했었잖아요. 맞아요. 스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진짜 4년 동안 바이든 그 임기 동안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죠. 일단 두 아들이 설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영향도 있을 거고. 피터 थि엘이라고 원래부터 트럼프 지지하는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의 저자. 페이팔에 일론 머스크랑 창업한 사람. 그 사람이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이미 비트코인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되게 옛날부터 트럼프 되게 지지한 것 같더라고요.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그랬죠. 그 사람은 막 일기 때 윈선위에도 들어갔었어요. 피터 텔이 어떤 장학금을 만들었냐면 기술 벤처를 하기 위해서 대학을 때려치면 장학금을 줄게. 와. 대학을 중퇴하면 장학금을 주는 걸 만들어서 그걸 받은 사람이 바로 비탈릭 부테린. 아 진짜요? 그거 받아갖고 이더리움 만든 거죠. 그래요. 음. 와 그렇구나. 야 거기서는 진짜 미국에서는 그런 장학 제도를 하면 엄청난 사람들이 나오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막 기업들이 하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민족 문화의 중흥기 아닙니까? 노벨 문학상도 나오고 맞아요. 아파트 노래가 막 전 세계를 휩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흑백 요리 대왕 하면 막 전 세계가 다 보잖아요. 한국 요리들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민족 중흥기가 괜히 온 건 아니고 우리도 저력이 있는데 다만 제가 이 코인판에 들어와서 제가 모빅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남들 하는 걸 따라가는 걸 너무 잘해. 그러니까 홍콩 방송 내 기억이 20년 전에 홍콩 TV에서 했던 것 같은데 아이언 셰프 그거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언 셰프를 우리가 갖고 와갖고 흑백 요리 대왕으로 가미해갖고는 대박을 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와갖고 변경시켜서 하고 빨리 하고 더 재밌게 만드는 건 아주 특화되어 있는데 남이 안 하던 짓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두려움이 있는 거지. 이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프론트에 서서는 지금 방황하는 거지. 자기 앞에 배울 게 없어. 그럼 거기서는 이제 실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 아닐까요? 소니를 따라잡을 때까지는 멋있었잖아. 근데 자기가 프론트에 왔을 때는 방황하고 있잖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은데. 진짜로 삼성전자 분들 만나면 그 얘기 하더라고. 우리는 애플이 하면 해요. 그 전략이 여태까지 맞았죠.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그 삼성 월렛으로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다고 하셨었는데 그 모바일 기기가 아프리카에도 쫙 빨려 있고 그게 벌써 한 1년 전 얘기, 1년 반 전 얘기잖아요. 그런 걸 좀 도전적으로 했어도 되게 좋았을 것 같고. 이제 상황 바뀌고 있을걸요? 아마 그게 삼성에서 아마 중국폰 다 대체될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은 비싼데 애플처럼 이렇게 OS랑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가두리는 아니잖아요. 애플은 아무리 비싸도 거기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삼성이야 뭐 더 싼 걸 써더라도 안드로이드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시절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변화의 시기가 네. 없군요. 만약에 트럼프가 진짜 남은 비트코인 100만 개 미국에서 모두 채굴 하겠다 막 이렇게 해서 진짜 채굴주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걸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도 막 뭔가 막 하지 않을까요? 그게요. 이게 참 비트코인 하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게요. 미국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이 자유로운 사회잖아요. 네, 자본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사회예요. 물론 미국도 케네디 대통령 때 자국의 자본이 유럽이나 이런 데로 더 높은 이자율로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이자율세도 매기고 해서 퇴행적인 어떤 뭐 퇴행이라고 할까 국가주의적인 어떤 정책도 만들고 했는데 미국의 또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해갖고 결과가 안 나오면 그걸 이데올로기로 보지 않는 거예요. 결과 안 나오면 바로 철회해버려요. 우리는 뭔가 결과가 안 나와도 그게 이념이 돼버리잖아요. 저출산 정책 전혀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계속 돈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지 마라 라고 말할 용기를 갖고 있는 정치가 지식인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미국은 이자율 평형세 해봤다가 결과 안 나오면 철회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 같지만 미국은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익숙한 나라니까 비트코인에 이렇게 하더라도 반대파가 결집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만 해도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자본 유출을 하는 쪽에서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면 우리나라 자본 유출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근데 러시아는 이제 워낙에 몰리다 보니까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니까 할 텐데 중국은 어려울걸요. 중국을 보죠. 요번에 장이 다른 반감기처럼 이제 가지 않는다면 그건 미국보다는 중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만약에 이번에 추세적으로 따라오겠다. 우리도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번 불장은 2년 갈 거예요. 2년.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요. 비트코인으로 35조 달러의 미국 국가 부채를 해결하겠다.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보세요? 나 이 얘기 듣고 진짜
포복 절도할 줄 알았어요. 진짜. 와, 이거 알고 하는 얘기일까? 알고 하시는 얘기겠죠. 예. 일단 그걸 이제 우리가 액면가로 생각해갖고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빚을 갚겠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이 정부 거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지금 이 국가 부채는 이제 약간 우려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임계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선을 넘어서 보면 이제 통제 불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둬놓으려면 미국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미국 채권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가 미국의 대규모 흑자를 내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이었어요. 중국의 시진핑 전에 중국이었고. 근데 시진핑 주석이 되면서부터 2012년도부터 미국 채권을 안 사요. 미국 채권을 갖고는 있는데 갱신하는 정도, 누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채, 특히 장기채에 대한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요, 미국도. 미국마저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기축통화국인데. 근데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를 먼저 할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잖아요. 테더나 이런 데서 발행을 하면 그게 달러를 연동시키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가져오면 코인을 주고 그 코인을 갖고 오면 달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자를 안 주는 달러는 조금만 갖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이자를 주고 있는 달러는 이자라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뭘 사냐 하면 여러 가지를 살 수 있지만 미국 국채를 사요. 그러면 그 토큰은 누가 소유하느냐? 그 토큰은 결국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돈 대신에 소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들이 달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바이패스해서 중국인들, 그 사람들, 민간인들이, 동남아시아인들, 남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미국의 달러를 소유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소유하면. 결국은 그러면서 미국의 장기 부채에 대한 수요가 또 빵 뚫리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지금 부채가 국가 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여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힌데요, 테더사. 네. 이게 또 하나고 이걸 이제 폴 라이언이라고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알고 한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이 뜻인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팔아서 부채를 갚는다는 건 너무 거친 아이디어지만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전 세계 비트코인이 미국으로 몰리겠죠. 그럼 미국에 몰린 비트코인의 가격이 껑충 뛰는 게 우리 같이 못 산 사람들한테는 비트코인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열받는 일이지만 미국한테는 좋은 일이 돼요. 그러네요. 미국의 금융기관들은 이제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럼 미국의 은행들이 신뢰도가 올라가면 미국의 연준의 정책도 신뢰도가 올라가고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신뢰도가 다시 올라가죠. 그게 이제 비슷한 일이 1차 세대, 2차 세대 때 금괴가 미국으로 모이면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면 이분은 뭐 제가 보기에 경제학을 엄청 물론 뭐 공부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하는 거고 이 할아버지가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 생각을 했을까 모르겠는데 직관적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압류를 막 할 거거든요. 범죄자들로부터. 압류를 막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한 100배로 뻥 튀기면 빚을 갚지 않더라도 빚과 똑같은 자산을 또 갖고 있잖아요. 유동성 있는 자산. 장부상으로 맞춰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도 안 나죠. 그래서 새 생각 중에 하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그러네요. 미국으로 다 갖고 와놓고 그냥 진짜 가격은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는 건 나라지 기업이나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좀 독특한 경제 주체예요. 정부하고 구별돼요,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괴를 정부가 보유하는 게 아니더라도 미국의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는 금융기관들이 금괴를 보유하면 그 미국이 보유한 거거든요.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미국 정부가 100만 개를 갖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ETF를 통해서 이미 100만 개가 모였어요.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게 100배가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그럼 미국의 자산이 이미 유동성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까짓 빚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땅 갖고 있다가는 흑자 도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빚은 100억인데 내가 땅이 1000억이야. 근데 그 100억 때문에 도산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땅이 아니라 현금을 1000억 갖고 있어. 내가 빚이 100억이야. 뭐 걱정을 뭐 해요? 아무 걱정 안 하지. 더 끌어와도 될걸요? 은행한테 가서 나
현금성 자산 1,000억 있어. 100억 더 꺼줘. 그러면 아이 빨리 꺼가세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야, 그렇구나. 아, 그러면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백배가 그 마이클 세일러가 진짜 21년 후에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그 베이스 케이스로 봤을 때 160억 된다고 하고 불 케이스는 600억인가 되고 40그 제일 안 좋은 베어 케이스를 40억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막 비트코인 이번에 또 샀잖아요. 그러면서 뭐 전체 보유량의 비트코인 전체 그 양의 1.2%인가를 또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 은행을 만들겠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비전하고 막 연결이 되면 미국에 이게 또 그림이 또 그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이클 세일러는 아마도 지금 저보다 정보가 많을 텐데 아마도 미국이 저는 이제 10년 전에 비트코인의 자금 세탁 용도로 쓰이는 것 때문에 지하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트코인을 막으려면 미국 정부가 품는다. 그래서 제가 예언이라기보다는 예측을 한 것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맞아요. 보이는 거고 네. 요 정도가 이제 제가 내다본 거고 마이클 세일러는 이제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을 100배를 만드는 음모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야, 비트코인을 미국이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어떤 계기로 100배가 돼. 그러면 그건 펌핑 앤 덤핑을 하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실제로 그 100배에도 사줄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이제 확고하게 되면 미국은 이제 또 한 번 와, 금융에 있어서 이제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흥기가 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또 한 50년 가는 거죠. 야, 그걸 내다보는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는. 선점하겠다는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거기에 막 보니까 주주로 음. 블랙록이나 막 뱅가드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번 불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의 음모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음모가 만약에 세 번째 스토리라면 비트코인 자체 가격을 펌핑해갖고 미국의 그 유동화된 자산을 많이 가진 상태에서 더 빚을 끌어다 써도 이제 튼튼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라면 이거는 이번 불장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한 두어 번의 불장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고 그걸 생각한다면 미국은 엄청나게 암호화폐 자산들이 모일 수 있는 호의적인 환경을 계속 만들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못 깨닫고 있겠죠. 이게 무슨 일? 아, 작가님이 깨우쳐 주셔야죠. 우리나라는. 에이. 그러면은 그 저희가 근본 이제 때 이거 패깅이 끊기기 전에요. 금을 담보로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를 찍어낸 거죠. 그렇죠. 달러의 신인도가 금에 이제 의지하고 있었죠. 그럼 그게 이제 비트코인이 그렇죠, 그렇죠. 와, 그렇죠.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할 수 있는. 그걸 패깅을 안 해도 네. 만약에 미국에서 금하고 달러하고 떨어져 있지만 미국에 금괴가 많다면 똑같아요 현상은. 아, 네. 금이 많으니까 네. 뭐 어떻게 미국 해주겠지. 근데 지금 미국에 금이 없거든. 그러니까 딱 비트코인하고 달러하고 이렇게 1대1로 맺어주지 않더라도 이미 비트코인이 많아. 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 슈퍼리치들 사이에서 확고해. 와. 그러면 뭐 달러 더 찍어내도 되죠. 야, 네.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마이클 세일러는. 네. 이 비트코인 진짜 개인들 하나는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게 되려면 경합이 없는 시즌이 한 미국 입장에서 경합이 없는 시즌이 한 적어도 한 5년 있어야 되겠죠. 다른 나라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못 차려서 막 비트코인 탄압해 중국처럼. 그럼 비트코인 미국으로 막 5년 동안 막 다 몰려들겠죠. 와, 근데 지금 또 뭐 블랙록이 막 진짜 미친 듯이 사고 있잖아요. 100만 개. 블랙록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이제 ETF 이후로 그 기초 자산이 100만 개, 90만 개 이상 모였어요. 10개월 만에. 내년 되면 200만 개 모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금 ETF가 2005년에 나왔는데 그 양을 넘어섰대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엄청난 속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비트코인을 깨달으면 이걸 팔 수가 없는 게 비트코인 있잖아요. 그 실체가 없다. 그다음에 가격이 요동친다. 양자 컴퓨터 나오면 작살난다. 그다음에 미국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만 극복을 하면 이건 너무 좋은 자산이에요. 그놈의 실체가 없다. 그놈의 양자 컴퓨터. 그놈의 미국 정부. 그놈의 가격. 이것 때문에 눈이 다 가렸던 거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제 너무 안타깝죠. 변제 최종성이라는 본질이 따로 있어요. 그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그 한국에서 그 아이온큐라는 기업의 지분을 40%를 우리나라가 다 갖고 있대요. 우리나라. 근데 그거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요즘에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 안 사셨거든요. 근데 못 깬다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드디어 결론에 이르러서 비트코인 사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요? 네. 좋은 정보네요. 양자 컴퓨터로 비트코인 암호 체계를 못 뚫는데요. 네, 못 뚫는다고요. 그게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 뚫는다와 못 뚫는다가 있었는데
뚫어도 상관없다 하거든요. 저는 네. 뚫어도 근본은 안 바뀐다는데 네. 못 뚫는다면 뭐 더 좋죠. 뚫어도 뭐 50년인가 30년인가 뭐 걸린다고. 아 그래요. 그리고 그 양자 컴퓨터 이상의 뭔가 또 나와야 뚫을 수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제가 네. 모르는 세계니까. 네. 네. 그러면 이런 미래도 가능할까요?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우리가 수익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부동산처럼 네. 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궁극적으로는 그 모델이죠. 네. 그것도 가능.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화폐로는 상당히 부적합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화폐냐. 그러니까 커피 사 먹고 떡볶이 사 먹는 데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큰 유동성 자금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할 때 담보물로서 이것보다 좋은 건 없다. 네. 결국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자 주지 않는 1달러짜리, 1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달러만 달러가 아니라 이자를 주는 10년물 장기채도 달러거든요. 네. 그 10년물 장기채도 달러고 이자를 주는 달러인데 비트코인은 이 10년물 장기채 이자 주는 달러라는 거죠. 이걸 담보물로 삼아요. 은행들이. 교수님 그 트럼프가 고립주의 노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최근 인터뷰에서 네. 중국 시진핑과 내가 되게 친하다. 근데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공하면 관세를 200% 매길 거다 하면서 위협을 했는데요. 이 고립주의면 네. 오히려 지정학적으로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는 고립주의 목소리가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고립주의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들의 표를 가져온 건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의 행정부가 고립주의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퀘션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 고립주의를 가장이라고 해야 되나? 고립주의 연기를 하는 현실주의자로 보여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를 연기하는 현실주의자다. 그러니까 하나가 확실히 아닌 건 뭐냐면 이상주의자는 아니다. 미국이 무슨 인권이거나 뭐 이런 민주주의 확산이나 이런 걸 갖고 막 여기저기 군대 보내고 막 나름 다른 나라 막 내정 간섭하고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핵 확산 미국의 안보에 직결되잖아요. 핵 확산이라든가 혹은 현상 변경 시도 미국이 하는 게 아니라 현상 변경 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지도가 바뀌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외교 정책을 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기 때도 그랬고 네. 사실 고립주의가 아니었죠. 참 달러라는 게 고약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힘들면 달러가 더 올라가. 벌써 리플이 1,000원이 됐으면 알트코인 장이죠. 도치도 500%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도치는 이제 일론 머스크 도치가 제가 하나도 없는데 진짜 배 아파. 근데 아니 도대체 일론 머스크 왜 도치를 미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치도 있고 뭐 리플도 지금 1,000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알트장이 오겠죠. 왜냐하면 알트장은 심리적인 현상이에요. 네. 비트코인이 오르면 사람들이 배가 아프죠. 네. 그리고 거기에 뭔가 타고 싶고. 근데 비트코인은 늦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오해가 있어요. 비트코인이 한 개가 1억 2천만 원이다. 1억 2천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어요. 1,200만 원 살 수 있고 120만 원 살 수 있는데 120만 원 사면 막 0.00 뭐 이렇게 찍히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해는 아니지만 이제 올라봐야 10배면 와 비트코인 10배 10억? 야 그것도 대단한데 10배 오른다고 내 팔자가 바뀌나? 인생 역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100배 오르고 이러는 걸 찾죠. 알트들 중에는 그런 게 나오죠. 알트를 투자하려면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떤 알트냐에 따라 다르겠죠. 예. 그게 정말로 공부를 하면 피해는 갈 수 있겠죠. 야 이건 정말 뭐가 실체가 없네. 그다음에 굉장히 발행하는 그 법인이나 그 개인도 되게 부도덕한데 뭐 너무 사기성이 짙네. 뭐 말만 화려하네. 이러면서 이제 걸러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알트를 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순간 사기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세상은 정말 머리 좋은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서 사기의 방식도 많고 설사 사기가 아니더라도 과장된 마케팅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주변에 얘기를 할 때 과장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사야 나한테 이득이 오니까. 그래서 그걸 분별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욕심을 줄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투자했을 때 1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6개월 있다가 넘을 거다, 뭐 1년 있다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다. 물론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가했던 게 바로 알트 현상이에요. 저는 비트코인만 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이게 힘이 모여서 비트코인이 좀 더 빨리 인력 고지에 달성했을 거라고 봤는데 이더리움을 비롯해 가지고 바람이 숭숭 빠진 거예요. 바람이. 그리고 계속 빠질 거예요, 앞으로도. 네. 이건 현실이다. 비트코인을 보고 사람들은 알트를 사게 되어 있다. 비트코인을 안 와요, 그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제 예상보다 느려지는 거를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 이건 알트 현상이다. 그 작가님, 그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 2.0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암호화폐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부를 좀 지키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저희 용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해리스 전 부통령과의 그 정치적인 스탠스를 보면 민주당은 이 비트코인을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신규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예, 투자자 보호도 해야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둘은 이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SEC나 이런 데서는 투자자 보호이기 때문에 검증된 것만 승인을 해준다거나 투자자 보호를 우선에 둬갖고 뭐 사기를 안 당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나운스는 뭐냐면 우리는 이거를 새로운 국가 산업으로 보아서 AI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역량이 집중이 되면 우리가 1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7년 전에 불었던 블록체인 바람은 아니에요. 요새 트럼프 대통령한테 블록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아니죠. 네. 블록체인이라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블록체인 자체는 그렇게 그닥 특별한 기술이 아니구나. 비트코인이라는 거에서 보여진 것처럼 이 뭔가 대안적인 화폐 현상이 진짜구나.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럼 기업들이 옛날처럼 한 번씩 투자했다가 실패했던 블록체인 서버 분할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접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다른 접근을 할 거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 트럼프 할아버지가 이제 워낙에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분의 어떤 일탈이라든가 쇼맨십으로 이거를 지금 보시고 있다면 크게 잘못 보고 계시는 거다. 이거는 뭔가가 있다. 근데 그것이 꼭 여러분들의 투자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가격의 반영은 상당히 지능적으로 있을 거다.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돈을 벌도록 이 기관들이 놔두진 않는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디어가 떠드는 이야기는 그만 들으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빅딩이라는 생각에서 체계적으로 관찰하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그 정부 효율부 수장에 또 오늘 발탁했다고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일론 머스크도 좀 기대해 볼 만 할까요? 막 암호화폐 산업이나 앞으로 미국의 뭐 비전을 볼 때, 우리가 가늠해 볼 때. 약간 퀘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피터 티엘한테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심인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론 머스크가 도치를 막 띄우고 막 이렇게 밈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걸 봤을 때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이해를 마이클 셀러 같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우리가 심지어는 얼마 전에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움직여갖고 우리가 바짝 긴장했거든요. 팔아버릴까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위원회 수장이 된 건 다른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 그거 자체를 뭐 비트코인의 엄청난 호재다라는 거는 약간 좀 퀘션이 있고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지금 제이드 벤스를 봐야 돼요. 제이드 벤스는 비트코인 홀더고 투자자고 굉장히 강력한 친암호화폐 인사예요. 제이드 벤스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통령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아, 네. 우리나라 그 수장 계신 엘리트 분들도 눈을 지금 떠가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직은요? 네, 조 작가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귀중한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러면 작가님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